결혼식장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지 꼭 3년. 강진우는 새벽 3시 47분 딸에게 분유를 먹이려는 순간 아파트 문이 들쾅하고 열리며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했다. 권총을 겨눈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닥쳤다. 강진우, 너는 살인 용의자다. 체포영장이 나왔다. 아직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진우의 팔은 뒤로 꺾였고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다. 가슴에서 미끄러진 딸 나윤이 카페트 위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세상을 찢을 듯 울부짖었다. 여경이 아이를 안았고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해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단순히 바다에 빠진 사고일 뿐입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형사들은 집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거실 TV에서는 자정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 오후 3시 이마영이 해안도로 부두에서 바다에 몸을 던진 순간이 생중계되었다. 흰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난간 밖에 서 있었고 바람에 나부끼는 옷자락이 애처로웠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오열했다. 제가 없는 후에 제 남편이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을 놓았다. 추락. 파도가 즉시 그녀를 삼켰다. 댓글창은 진우를 향한 욕설로 가득했다. 저 남편, 가정폭력 전력 이때 도박빚이 몇 천만 원이나 진다던데 분명 자기가 아내를 죽인 거야. 하지만 진우는 가정폭력을 한 적도 없고 도박빚도 없었다. 그는 이마영 집안의 입양된 사위였다.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봤다. 그녀가 밖에서 가족 사업을 하는 동안 그들 사이의 가장 큰 갈등은 진우가 돈을 못 번다는 그녀의 불만이었다. 찾았다. 한 경찰이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구명 튜브를 끌어냈다. 주황색 고무 표면은 짙은 젓갈색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녹슨 듯한 비릿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구명 튜브 안쪽에는 진훈의 집 주소와 하영 이름의 이니셜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집의 구명 튜브는커녕 그들은 해변에서 40분이나 떨어진 시내 중심가 고층 아파트에 살았다. 나윤이는 아직 수영도 배우지 않았다. 강진우, 내가 미리 구명 튜브를 조작해서 아내가 바다에 떨어진 후에도 뜨지 못하게 한 거야. 계획적인 살인이다. 진우는 화들짝 놀랐다. 그의 눈길은 거실 구석에 서 있는 장모 이미숙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잠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두덩은 빨갛게 부어올라 방금 울기라도 한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는 진우가 시선을 돌리는 순간 재빨리 내려앉은 미소의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눈 밑으로는 감추기 힘든 기쁨의 빛이 스며들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하영이가 다칠 때 저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도 거실에서 TV 보고 계셨잖아요. 이미숙은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비명을 질렀다. 내가 내 딸을 죽이고 내가 직접 봤어. 내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는 걸. 바로 그 구명 튜브를 넣은 거지. 그녀는 달려들어 진우의 옷을 찢으려 했고 손톱으로 그의 목을 핥히었다. 경찰이 그녀를 떼어놓자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대굴대굴 구르며 울부짖었다. 내 딸이 겨우 30살인데 너한테 딸까지 낳아줬는데 내가 그녀를 죽였어. 이 살인자. 진우는 집을 나선 적이 없었다. 그는 그날 종일 집에 있었다. 경찰차에 실려갈 때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이미 모여들어 있었다. 핸드폰 플래시가 하늘을 새하얗게 물들였다. 누군가 진우의 얼굴에 달걀을 던졌다.
달걀물이 눈으로 흘러들어 메스꺼웠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구치소는 북부교회에 있었다. 진우는 6제곱미터도 안 되는 독방에 갇혔다. 벽에는 온통 긁힌 자국과 어두운 핏자국들이 선명했다. 머리 위 형광등은 24시간 내내 켜져 있어 눈이 부시고 차가웠다. 조사는 자정부터 다음 날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똑같은 질문이 100번도 넘게 반복되었다. 어떻게 이마영을 살해했는가? 안 죽였어요. 그녀가 자살한 거예요. 구명튜브에서 왜 내 집 주소가 나왔지? 모릅니다. 그런 구명튜브는 본 적도 없습니다. 핸드폰 데이터는 왜 다 지웠나? 제가 지운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지웠지? 진우는 알 것 같았다. 이마영은 사고 일주일 전 새 핸드폰으로 바꾼다며 기존 핸드폰을 가져갔다. 공장 초기화해서 내게 주려고, 그리고 회사 기밀 유출이 걱정된다며 진우에게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새 핸드폰의 원격 제어 기능을 테스트해달라고. 그 원격 제어는 아마 그녀 자신의 핸드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강진우, 고집 부리지 마. 신문관이 인쇄된 자백조서를 밀어주었다. 도장 찍어. 고의 살인, 게다가 보험 사기까지. 복역한다. 내가 자수하면 판사가 참작해 줄 거야. 보험 사기. 무슨 보험 사기? 진우가 멍하니 있자 신문관이 컴퓨터를 켜 보여주었다. 이마영은 2달 전에 우연히 보험 8개를 들었어. 총 보험금 60억 원, 수익자는 전부 내 이름이야. 60억 원. 진우는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처음부터 죽어야 할 사람은 이마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던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죽어야 보험금을 타고 진우에게 살인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둔 후 그녀는 새로운 신분으로 그 남자와 함께 도망칠 수 있었다. 그 남자. 한서준. 이마영의 대학교 첫사랑. 석 달 전 그녀 회사의 접대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졌다며 선배를 찾아왔다고. 하영은 그가 불쌍하다며 회사 영업이사로 채용했다. 진우는 그를 3번 만났다. 처음 그는 형님이라 부르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웃었다. 2번째는 하영의 생일 파티. 그는 한 달 월급을 모아 산 반클라르프 목걸이를 선물했고 하영은 그날 밤 내내 그것을 벗지 않았다. 3번째, 새벽 1시 하영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진우는 슬쩍 보았다. 오늘 많이 보고 싶어. 상대방 프로필 사진은 노을 지는 바다였고 이름은 HSJ. 진우가 하영에게 따지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 업무 때문에 연락하는 거야? 그날 밤 그들은 크게 싸웠다. 하영은 화병을 던지며 소리 질렀다. 강진우,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 돼. 회사는 내가 유지하는 거야? 내가 누구랑 연락하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진우는 침묵했다. 3년 동안의 첩살이 원래 건축 디자이너 일을 포기한 그는 이 도시에 친구 하나 가족 하나 없었다. 그는 참고 딸에게 잘하고 하영이 언젠가는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리라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처음부터 도구였다. 아이를 낳고 죄를 뒤집어쓰고 60억 보험금을 벌어주는 도구. 도장 찍을래, 말래?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를 만나겠습니다. 변호사. 내가 변호사를 부를 돈이 있어? 내 통장에 얼마나 있게? 진우가 핸드폰 뱅킹을 켜보았다. 잔액 4,800원. 하영은 생활비는 내가 책임질게라며 매달 50만 원만 입금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의 모든 지출은 그녀의 결제를 받아야 했다. 게다가 지금은 진우 명하의 모든 은행 카드, 예금, 펀드 계좌들이 전부 동결된 상태였다. 내 사건은 액수가 커서 검찰이 이미 자산 압류 신청을 넣었어. 내 돈은 전부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하는 데 쓰일 거야. 진우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 후 7일 동안 그는 하루 16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잠은 허락되지 않았고 눈도 감을 수 없었다. 머리 위 형광등은 더욱 눈이 부신 탐조등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이걸 강도 높은 조사라고 불렀다. 진우는 그것이 고문임을 알았다. 그의 정신 상태는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환청에 시달렸다. 어떤 때는 하영이 조사실 문 앞에 서서 자신을 보고 웃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나윤이가 자빠하고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다. 8일째 되는 날 최 변호사라 자처하는 남자가 나타났다. 이미숙이 돈을 줘서 보냈다고 했다. 강 씨, 하영 씨 어머니께서 당신을 용서할 의향이 있대요. 조건은 당신이 유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권고 형량은 20년, 잘하면 12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딸이 죽었는데 장모가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변호사까지 보내 형량을 줄여준다고? 임하영은 안 죽었지요? 최 변호사는 안경을 밀어 올렸다. 강 씨, 그런 생각은 집어치우세요.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감옥살이를 줄이느냐입니다. 친자 감정을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와 제 딸의 친자 감정입니다. 나윤이가 제 친딸이라면 제가 유죄를 인정하겠습니다.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임하영이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고 그녀의 죽음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걷어들였다. 그 일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가 떠난 후 진우는 3일간 독방에 갇혔다. 물도 밥도 없었고 화장실 수도물만 마셔야 했다. 넷째 날 그는 법정에 섰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을 처음으로 보았다. 임하영의 유서는 분홍색 편지지에 쓰여 있었다. 너무 힘들어요. 남편의 가정폭력에 도박 빚까지 지고 창녀처럼 살라고 하네요. 정말 죽고 싶어요. 친자 감정 보고서에는 강진우와 강나윤의 친자 관계 확률이 0%라고 나와 있었다. 이미숙의 증언. 사위가 딸을 수없이 폭행했습니다. 이웃의 증언. 저 집에서 자주 때리는 소리가 났어요. 관리인의 증언. 아파트 단지에서 아내를 쫓아다니며 때리는 걸 봤어요.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런 변명은 아무 소용없었다. 판사는 즉석에서 선고를 내렸다. 고의 살인죄 성립, 무기징역, 자격 정지. 그리고 이미숙에게 3,600만 원의 배상. 진우가 법정에서 끌려나갈 때 그는 방청석에 앉은 이미숙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진우가 복역한 날은 음력 12월 23일, 작은 설날이었다. 모의 교도소 철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들려왔다. 간수는 진우를 칠감독구역으로 데려갔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양쪽 감방에서는 죄수들이 철창 사이로 팔을 내밀어 진우의 옷을 잡았다.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고 누군가는 괴성을 질렀다. 온다, 온다. 새색시 왔. 얼굴 좀 보소. 꽤 준수한데? 삼감독구역 보내면 개꿀이겠다. 진우는 사감독구역 12호실에 배정받았다. 12명이 함께 자는 큰 침대. 진우는 변기 바로 옆,
최악의 자리를 배정받았다. 겨울엔 찬바람이 하수관을 타고 들어오고 여름엔 악취가 코를 찔렀다. 아내 죽이고 들어왔나 보지? 맞은편에서 흉터가 있는 얼굴에 죄수가 물었다. 안 죽였습니다. 여기 있는 놈들 다 그렇게 말해. 흉터는 비웃었다. 근데 너 옷 나쁜 애. 삼감독구역 두목이 너를 콕 찍었어. 첫날 밤 불이 꺼지자 진우는 물품 보관실로 끌려갔다. 죄수 7, 8 명이 그를 애워쌌다. 두목은 자생견이라 불리는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였다. 얘야, 재벌집 대릴사위래? 부자개들은 피부가 다르긴 다르네. 그들은 진우의 옷을 벗기고 찬물 호스를 틀어 그에게 들이붓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기게 했다. 진우는 반항하지 않았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됐다. 반항하면 형기가 늘어난다. 하루라도 더 감옥에 있으면 그만큼 임하영이 더 오래 즐길 수 있다. 그녀의 바람대로 될 순 없었다. 간수는 다음 날 진우를 불러 물었다. 진우는 자다가 떨어졌다고 둘러댔다. 간수는 그를 한 번 쳐다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교도소에서 죄수가 맞는 것은 가장 작은 일이었다. 진우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온 감독구역에 빨래를 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뺨을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물통에 머리가 처박히기도 했다. 이미숙은 매주 면회를 왔다. 그리고 항상 기자들을 데리고 와서 렌즈 앞에서 딸 죽음을 애도하며 유리창 너머로 진우의 뺨을 때렸다. 이 살인마. 내 딸을 돌려놔. 그녀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 질렀다. 기자들이 그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 진우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댓글에는 온통 욕설뿐이었다. 강진우 같은 인간은 총살해야 한다. 사형 부활하면 제일 먼저 저 놈부터. 걔 딸은 커서 자기가 아빠한테 엄마 죽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진우는 그 댓글을 보고 감옥에 들어와 처음으로 울었다. 맞을 때도 조사실에서 고문당할 때도 아니었다. 그 댓글을 봤을 때였다. 나유나, 아빠는 엄마 안 죽였어. 아빠는 억울해. 하지만 그녀는 이제 겨우 3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베개 밑에서 쪽지를 발견했다.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었다. 볼펜으로 구불구불하게 쓰여 있었다. 7감독구역 도서실, 수요일 오후. 사서는 노주. 수요일 오후, 진우는 도서실에 갔다. 사서는 50살 정도의 남자였다. 검은 테 안경을 썼고 다른 간수들처럼 진우를 혐오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강진우. 네. 그가 건네준 형법 책 사이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진우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쪽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한 줄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 번호로 전화해. 강진호를 찾는다고 해. 그가 널 도울 수 있어? 강진호. 진우는 그 이름을 보고 10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친아버지 이름이었다. 진우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재혼했고 새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강진우로 바꾸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친아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신이 어렸을 때 외국으로 떠났고 그 후 연락이 끊겼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미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그가 아직 살아있고 복역 중인 무기수가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고 말한다. 진우는 밤새 고민했다. 또 임하영의 함정일까?
자기가 탈옥하려는 증거를 잡아서 형기를 더 늘리려는? 하지만 지금은 이미 무기징역이다. 더 늘어봤자 사형밖에? 도박을 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작업장에서 진우는 감독관의 눈을 피해 작업장 전화기로 그 번호를 눌렀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연결되었다. 누구 찾으시나? 강진호 씨를 찾습니다. 상대방이 5초 정도 침묵했다. 넌 누구냐? 강진우라고 합니다. 그분이 저의 아버지라고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발걸음 소리와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이 들어 보이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진우. 내가 진우냐? 너희 어머니 성함이 소민 씨 아니냐? 네. 지금 어디 있느냐? 진우가 주소를 불러주었다. 전화를 끊을 때 손바닥에는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3일 후, 한 중년 남자가 면회를 왔다. 주 변호사라 자처했다. 강 씨, 당신 아버지가 계속 당신을 찾고 계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연이 끊겼죠. 당신 소식을 들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구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구하려고요? 저는 무기수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해외에 큰 사업체를 가지고 계셔. 총 자산이 7천억 원이 넘지. 국내에도 인맥과 투자가 있어. 당신 아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만 찾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임하영은 살아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있어. 주 변호사가 칸막이 틈으로 USB 하나를 밀어넣었다. 그게 증거를 찾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진우는 도서실 컴퓨터로 USB를 열었다. 폴더 안에는 30여 쪽 분량의 PDF 파일이 있었다. 임하영 명의의 자금 이체 기록이었다. 그녀가 바다에 빠진 당일 오후 3시 17분, 즉 낙수 후 17분 만에 그녀 해외 계좌에서 2억 1천만 원이 말레이시아의 한 리조트로 이체되었다.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은행 계좌가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체 작업의 IP 주소가 말레이시아 현지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시각은 그녀가 죽은 지 43분 후였다. 죽은 지 1시간도 안 되어 누군가 임하영의 계좌 비밀번호로 말레이시아에서 그녀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2억 1천만 원을 이체한 것이다. 이 사람은 오직 임하영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절대 바다에 빠지지 않았다. 진우는 화면을 응시하다가 입가에 천천히 미소를 띄었다. 감옥에 들어온 지 47일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임하영, 내가 너무 성급했어. 하루라도 더 기다렸다면 어쩌면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넌 하루도 참지 못하고 그 빚쟁이랑 함께 도망치고 싶어 했지? 그럼 내가 너를 그 하늘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겠다. 감옥 60일째 되는 날, 진우는 주 변호사로부터 가장 최근 적소식을 받았다. 강 씨, 당신 아버지께서 임하영 명의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 보험 서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백업을 확보하셨어. 증거 사슬은 거의 완성됐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어. 뭔데요? 임하영이 현재 살아있고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증거. 게다가 얼굴이 명확히 나와야 해.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말레이시아 리조트, 인터넷 잘 돼요? 물론이죠. 5성급 리조트라 전 구역 와이파이 터집니다. 한서준은 SNS에 글 올리기 좋아하나요? 거의 매일 올려요. 진우가 웃었다. 그럼 그가 좀 더 올리게 해야겠네요. 며칠 후,
주 변호사는 진우에게 특수 처리된 스마트폰을 전해주었다. 도서실의 사전 속에 숨겨져 들어왔다. 진우는 그 핸드폰으로 새로운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었다. 프로필 사진은 젊은 미녀, 이름은 설레임이라고 했다. 가상 위치 조작 앱을 이용해 GPS 위치를 리조트 근처로 설정한 후 주변 사람 기능을 열었다. 역시나 상위 몇 개의 계정 중에 한 사장님이라는 닉네임이 보였다. 프로필 사진은 요트. 바로 그였다. 진우가 친구 신청을 보냈다. 오빠, 저도 리조트에 있는데 같이 놀 수 있을까요? 30초도 안 되어 승인되었다. 예쁜이는 어떤 객실에 묵어 한서준이 바로 답장을 보냈다. 수상 텐트. 너는? 나도야. 혼자 왔어. 친구랑 같이 왔어요. 지금 친구는 스노클링하러 나갔어요. 그럼 저녁같이 어때? 해산물 레스토랑 맛있어. 진우는 그가 진짜로 만나자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곁에 이마영이 있으니까. 다만 그가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 이용해서 사진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다. 실제로 10분도 채 대화하지 않았을 때 한서준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해변의 진력 배경, 선글라스를 낀 얼굴 뒤로 야자수와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나 잘생겼지? 응, 잘생겼어. 그런데 뒤에 흰 원피스 입은 여자는 누구야? 아, 네. 비서야. 신경 쓰지 마, 별로 안 예뻐. 진우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50만 원이나 들여 얼굴 전체를 리프팅하고 지방 이식까지 했는데 그녀의 새로운 신분으로 아름답게 살려고 말이다. 그런데 지금 한서준이 그녀를 보고 안 예쁘다니? 진우는 그 사진을 저장하고 학대했다. 배경 속 이마영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반쪽 얼굴이었지만 알아보기에 충분했다. 살짝 살이 쪄고 피부색은 진해졌으며 머리카락은 밤색으로 염색했다. 그러나 눈썹뼈에서 코, 턱선의 윤곽은 3년간 같은 침대에서 잔 아내와 똑같았다. 틀림없었다. 진우는 그 사진을 주 변호사에게 보냈다. 강진호의 법무팀이 밤새 얼굴 인식 분석을 한 결과 일치율 97.3%. 철옹성 같은 증거였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감옥 75일째, 진우는 그 기회를 잡았다. 한서준이 1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리조트 풀바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그는 핸드폰으로 주변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형들, 보여줄 게 있어? 여기가 바로 말레이시아의 낙원이야. 영상 마지막은 빨간 비키니를 입은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풀바에 엎드려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고 얼굴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임하영. 정면. 고화질. 아무런 가리개도 없이 진우는 그 영상을 20번 넘게 반복해서 본 후 USB에 저장했다. 증거 사슬이 완성되었다. 증거물을 세부로 나누어 인쇄했다. 한 분은 고등검찰청, 한 분은 성공안청, 한 분은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보내졌다. 그것을 보낸 날은 복역 88일째였다. 3일 후 검찰청에서 사람을 보내왔다. 방 검사라는 40대 남자였다. 말투는 정중했다. 강진우 씨,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진우는 예상하고 있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해외 계좌 내역, 카카오톡 대화,
CCTV 영상을 손에 넣었을까? 그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다. 방 검사님, 제가 이 자료들을 받은 지 88일 만에 제출한 이유는 당신들이 이 자료들의 진위를 확인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모든 자료는 출처가 명확합니다. 제가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사생활에 속하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방 검사는 잠시 침묵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원심은 파기될 겁니다. 재심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석 달. 한 달의 진우는 마음속으로 세어보았다. 충분하다. 방 검사가 떠난 지 나흘 만에 교도소 내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었다. 야생견은 더 이상 진우에게 빨래를 시키지 않았다. 흉터는 창가 쪽 좋은 자리를 내주었다. 간수들의 태도까지 한결 부드러워졌다. 소식은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모든 죄수들이 강진우가 누명을 벗을지도 모르고 그 뒤에는 거물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운동장 너머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석방 후의 자유가 아니었다. 어떻게 이마영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였다. 누명을 벗는 것은 첫걸음일 뿐이었다. 두 번째가 진짜였다. 그녀가 살아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게 만들 것이다. 재심은 수요일 고등법원 제1심 법정에서 열렸다. 방청석은 200명이 넘는 인파로 가득 찼고 기자석은 40여 개 언론사의 카메라와 마이크로 빼곡했다. 입구에는 자리 잡지 못한 수많은 유튜버들이 핸드폰으로 생중계하며 경찰의 통제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가 법정에 들어설 때 플래시 세례에 눈이 부셨다. 감옥에서 입은 짙은 파란 죄수복. 손목엔 수갑, 발목엔 족쇄. 걸을 때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머리는 짧게 밀었고 살은 거의 20kg이나 빠져서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왔고 눈두덩은 깊게 패이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따뜻하고 온화했던 대릴 사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법정에 선 것은 지옥에서 막 돌아온 인간이었다. 피고인 강진우 고의 살인 재심 사건, 지금부터 개정합니다. 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다. 원심은 피고인 강진우에게 고의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이른바 피해자 디마영이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실화냐,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대박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위 변호사가 이어 말했다. 피해자 임하영이 해외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활동한 영상 자료, 은행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핸드폰 위치 정보, 보험 가입 내역 등 총 47건의 새로운 증거를 법정에 제출합니다.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거는 임하영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2023년 11월 15일 오후 3시, 그녀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오후 5시 30분 실종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좌는 그녀가 바다에 빠진 지 18분 만인 오후 5시 3분, 무려 2억 1천만 원을 해외 리조트로 이체했습니다. 위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체 작업에 사용된 IP 주소가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점입니다. 시각은 한국 시간 오후 5시 3분, 말레이시아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3분입니다. 즉, 바다에 빠져 죽은 지 1시간도 채 안 되어 그녀의 핸드폰이 말레이시아 핑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증거. 한서준의 SNS. 위 변호사가 화면에 사진을 띄웠다.
바닷가에서 한 남자가 비키니를 입은 여자를 꼭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마침내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다. 이 사진은 김하영이 바다에 빠진 지 18일 만에 올라온 것이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확대하자 임하영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감정 결과 일치율 97.3%. 그리고 두 번째 증거, 같은 달 1월 풀바에서 찍힌 또렷한 정면 영상. 일치율 98.1%. 세 번째 증거. 카카오톡 대화. 위 변호사가 화면에 대화 내용을 띄우자 방청석 1열에 앉아있던 이미숙이 벌떡 일어났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열려 있었다. 2023년 8월 10일. 임하영, 엄마, 내가 보험에 들면 수익자는 누구로 해야 할까? 이미숙, 당연히 진우지. 너는 그 사람 아내고 만약에 일이라도 생기면 그 사람이 돈 받는 게 당연하지. 2023년 8월 15일. 임하영, 8개 들었어. 총 60억. 이미숙, 세상에. 그 사람이 이 돈을 받게 되면? 임하영, 엄만 몰라도 돼. 이 돈은 결국 우리 집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2023년 9월 3일. 이미숙, 그 한서준이란 놈은 믿을 만하냐? 빚쟁이 아니었냐? 임하영, 내가 빚 다 갚아줬어. 이제 그 사람은 나한테 목숨 바쳐. 일이 끝나면 걔랑 외국으로 갈 거야.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이미숙, 나윤이는 어쩌고. 너 그 애를 버릴 셈이냐? 임하영, 내 딸이야. 내가 정착하면 데려갈 거야. 강진우 곁에 두고 싶지 않아. 2023년 10월 20일. 이미숙, 구명튜브는 안방 옷장 깊숙이 넣어뒀다. 돼지 피 발랐으니까 경찰은 절대 모를 거야. 임하영, 좋아. 엄마는 신고할 때 크게 울어야 해. 2023년 11월 14일. 임하영, 내일 오후 3시, 해안도로 부두야. 조강이 진우 옷 입고 나갈 거야. 아파트 CCTV에는 나가는 모습만 찍히고 들어오는 건 안 찍힐 거야. 엄마는 오후 2시에 경찰서 가서 기다려. 내가 떨어지면 바로 신고해. 이미숙, 알았다. 조심하고. 임하영, 걱정 마, 엄마. 다 준비됐어. 물밑에 잠수 장비가 있고 맞은편 해안가에서 한서준이 기다리고 있어. 15분이면 올라갈 수 있어? 보트 타고 공항 가면 밤에는 말레이시아야. 이미숙, 아이고, 내 딸이 참 영리하구나. 대화 내용이 한 줄씩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터져나왔다. 네 번째 증거. CCTV. 위 변호사가 아파트 CCTV 화면을 띄웠다. 시각은 2023년 11월 15일 오후 2시 15분. 회색 후드를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이 진우의 집 현관문을 나서서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키는 대략 178cm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걸음걸이에 주목하십시오. 오른쪽 다리가 약간 절룩거립니다. 이어서 같은 날 아침, 진우가 장보러 나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되었다. 걸음걸이는 정상이었다.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핵심 부분이 인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에서 복구한 원본 영상입니다. 오후 2시 15분 현관문을 나선 이 사람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바로 임하영 회사 소속 기사 조강입니다. 조강의 건강검진 기록을 보면 선천적 오른쪽 하지 단축이 있어서 걸을 때 약간 절룩거립니다. 다섯 번째 증거. 친자 감정. 위 변호사는 2개의 친자 감정 보고서를 화면에 나란히 띄웠다.
왼쪽은 원심에 제출된 것, 오른쪽은 새로운 것이었다. 원심의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는 피고인과 딸 강나윤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과학수사연구소의 재감정 결과 이 보고서는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조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던 최 변호사입니다. 최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방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에 따르면 그는 증거 위조, 재판 방해, 사기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사법기관에 이첩될 예정입니다. 최 변호사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모든 증거 제시가 끝나는데 3시간 30분이 걸렸다. 법정은 3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시간 동안 진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마영이 가로챈 60억 보험금, 그에게서 옮긴 세 채의 부동산, 2대의 차량, 여러 은행 계좌의 예금. 총 110억 원 정도였다. 그녀는 이 돈으로 3개월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적어도 15억은 탕진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할 것이다.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의 청춘, 지난 3년 동안의 자존심, 이 93일간의 감옥 생활. 모든 것을 10배로 갚게 할 것이다. 계속 개정합니다. 진우가 눈을 떴다. 위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재판장님, 배석 판사님.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미 명확합니다. 이른바 피해자 디마영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기극의 주모자입니다. 그녀는 정부와 공모하여 가짜 죽음을 연출했고 어머니와 공모하여 친남편을 모함했으며 변호사와 공모하여 증거를 위조했고 기사와 공모하여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역할이 분담된 거액이 오가고 사회적 영향이 극도로 악질적인 범죄 조직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제 의뢰인 강진우. 무고한 남편이자 억울한 아버지입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상상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명예를 잃었으며 딸과 보낼 소중한 시간을 잃었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을 잃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잘못은 독사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재판장은 이번에는 제지하지 않았다. 법정의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인 강진우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관 부처에서는 이마영, 이미숙, 최 변호사, 조강, 한서준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를 권고합니다. 재판장이 방 검사를 바라보았다. 국민참여재판단, 의견 있습니까? 방 검사가 일어났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새로운 증거는 원심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합니다. 본원은 원심을 취소하고 강진우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에 대한 신체 구속을 즉시 해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세 번째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재판장이 나무망치를 내리쳤다. 본 법정은 합의부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죽였다. 피고인 강진우 고의 살인 사건의 재심을 심리한 결과 원심의 판결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오판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피해자 디마영이 사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원심에서 인정된 고의 살인 사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 원심을 취소한다. 2. 피고인 강진우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강진우를 즉시 석방한다. 망치 소리가 마치 총알이 관역을 맞춘 듯 울려 퍼졌다. 진우의 수갑이 풀렸다. 족쇄가 벗겨졌다. 손목에 박였던 굳은 살이 처음으로 공기와 닿았을 때 짧은 순간의 통증이 스쳤고 이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가벼움이 밀려왔다. 그는 피고인석에 서서 몸을 살짝 흔들었다. 거의 쓰러질 뻔했다. 93일, 마침내 그 감옥에서 나왔다. 위 변호사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축하합니다. 진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문이 막혀서가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법원 청사를 나서며 깜짝 놀랐다. 12월의 바람이 컸다. 죄수복이 몸에 착 달라붙었고 여인 몸은 바람에라도 쓰러질 듯 가냘파 보였다. 문 앞에는 200여 명의 기자와 수천 명의 구경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산인해. 핸드폰 플래시가 하늘의 별보다 더 촘촘하게 빛났다. 진우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계단 위에 섰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 첫 마디를 꺼냈다. 임하영. 변호사 데리고 와 이 한국에서 기다릴게. 그가 말을 마치자 뒤에서는 수많은 외침과 환호성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진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한 여자가 다가와 검은색 코트와 핸드폰 하나를 건넸다. 서연. 강진호의 비서였다. 앞으로 오랫동안 그의 복수를 대행해 줄 사람이었다. 강 씨, 차는 저쪽에 있습니다. 강진호 씨는? 회장님께서 호텔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급하지 않아요. 3가지만 먼저 부탁할게요. 말씀하세요. 첫째, 임하영의 말레이시아 숙소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 둘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연결해줘.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그녀에게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거야. 셋째, 그는 잠시 멈추었다. 우리 딸 강나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 나윤 양은 현재 이미숙 씨의 언니 댁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미숙 씨가 구속된 후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가정부가 임시로 보고 있었어요. 데려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진우는 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백화점 대형 스크린에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데릴사위 살인사건, 충격적 반전. 진범은 사망한 자네였다. 진우는 그 화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임하영, 내가 이긴 줄 알았지? 아니.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임하영이 한국에 돌아온 날은 섣달 금음날이었다. 그녀는 여론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다. 재심 선고 후 2주 정도는 난리가 났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벌써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녀는 위조 여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그녀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서연이 보낸 내 팀의 감시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남쪽 끝 아파트로 향했다. 강 씨, 도착했습니다. 서연의 전화였다. 네, 최 변호사는 어떻게 됐죠? 구속됐습니다. 증거 위조 및 사기 혐의. 최소 7년 예상됩니다. 조강도 자백했어요. 임하영에게 900만 원 받고 범행을 도왔다고. 진우 씨의 입장을 대변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숙은 심장에 문제가 있긴 한데 본인이 말하는 것만큼 심각하진 않아요. 구치소에서 며칠 난리를 치다가
결국 진단 결과 구치 수용 가능 판정받았죠. 딸이 살아있다는 게 밝혀진 후 다른 죄수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있어서 정신 상태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잘 됐네. 진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딸, 나윤이가 벌써 돌아왔다. 3살 반 감옥에 들어가기 전보다 조금 키가 컸고 살은 빠졌으며 안색이 좋지 않았다. 집에 처음 왔을 때 하루 종일 울었다. 엄마를 찾았다. 진우가 그녀를 안았을 때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야? 아빠. 아빠.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가 아빠는 죽었다고 했어? 아빠, 나쁜 사람이야? 진우의 심장이 마치 누군가에게 움켜쥔 듯 아팠다. 엄마가 거짓말했어? 아빠는 살아계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진우의 목을 꼭 껴안고 목 놓아 울었다. 그날 밤 진우는 그녀를 재우기 위해 동화책을 3번이나 읽어주었다. 그녀는 잠결에도 진우의 옷깃을 꼭 쥐고 놓지 않았다. 진우가 조금만 움직여도 깨어서 자신이 곁에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잠들었다. 진우는 침대 옆에서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이마영, 내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죽었다고 말했어? 내가 살인마라서 죽어 마땅하다고? 설날. 서연이 진우와 나윤이와 함께 세배를 하러 왔다. 그녀는 혼자 이 도시에서 일했기에 명절에도 갈 곳이 없었다. 강씨, 이마영 쪽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꺼냈다. 어제 오후에 나갔어요. 한서준 부모님 댁에 갔더라고요. 거기서 3시간 있다 나왔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마 싸운 모양이에요. 한서준은 안 돌아왔어요. 여전히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그쪽에도 새로운 여자가 생겼어요. 러시아 여자랑 자주 만나는 모양이에요. 이마영이 눈치챈 것 같아요. 진우는 빚은 만두를 한 입 빼어 물었다. 계속 지켜봐. 설날 사흘 후 이마영은 어리석은 짓을 하나 저질렀다. 그녀는 이미숙을 면회 간 것이다. 위조 신분증으로. 면회실에는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대로 녹음되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왔냐? 내가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나쁜 놈 한서준이 다른 여자가 생겼대요. 제 돈으로 제가 산 요트에 태우고 제가 예약한 호텔에서 저는 바보였어요. 멍청이.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이 널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걱정 마, 엄마. 저 완전히 성형했어? 예전하고는 전혀 달라요. 게다가 위조 신분증으로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봐요. 그래도 너는 죽은 사람이야. 진우는 녹음 파일을 듣고 이어폰을 벗었다. 그녀는 여전히 현실 감각이 전혀 없었다. 일주일 후 이마영이 보낸 유 변호사가 진우를 찾아왔다. 중년 여성이었다. 강씨, 저의 의뢰인이 당신과 합의를 원합니다. 의뢰인이 누구죠? 유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이마영 씨요. 이마영은 죽었는데요. 강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하영 씨는 부부 공동재산 중 자신의 몫을 전부 포기하겠답니다. 부동산 4채, 차량 2대, 상가 3곳. 총 약 50억 원 어치죠. 조건으로 당신이 그녀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진우가 비웃었다. 50억. 그녀가 내게서 가로챈 게 110억인데 50억 토해내고 끝이라고.
대부분 써버려서 지금은 그게 전부래요. 써버렸다고. 한서준 요트 사는데? 말레이시아 수상 호텔에? 명품 베개? 유 변호사가 침묵했다. 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협의해 보겠다. 협의할 것 없어요. 전해주세요. 제 조건은 단 하나야. 자수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돈을 토해내고 당연히 감옥에 가오. 다른 길은 없어. 강 씨, 그녀는 당신 딸의 어머니입니다. 아이를 위해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진우는 창가로 걸어갔다. 내 딸의 어머니는 바다에 빠져 죽었어. 유 변호사가 떠난 후 진우는 한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나윤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 그러나 그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임하영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나윤이의 어머니였다. 그녀가 감옥에 가면 나윤이는 자라서 아빠가 엄마를 감옥에 보냈다고 원망하지 않을까?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그때 나윤이가 달려왔다. 그녀는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아빠, 봐봐. 엄마, 아빠, 나. 그녀는 가운데 인형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다. 엄마는? 진우가 물었다. 엄마 여기 있어? 예쁜 원피스 입었지? 아빠는 양복, 나는 공주님. 진우는 침묵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엄마는 여전히 자신에게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고 놀이터에 데려가고 잠재워주는 사람이었다. 진우는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임하영 쪽 새 소식은? 네, 한서준이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왔어요. 오늘 도착했고 임하영 아파트에서 만나는데 엄청 심하게 싸웠나 봐요. 옆집 사람이 신고했어요. 신고했다고? 네, 경찰이 와서 가정폭력으로 처리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경찰이 신분증 확인할 때 한서준은 진짜 신분증, 임하영은 위조 여권을 냈는데 경찰이 그냥 넘어갔대요. 그 경찰의 번호를 알아내. 벌써 했어요. 좋아. 계속 지켜봐. 두 사람은 분명 또 큰일을 저지를 거야. 진우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사흘 후 새벽 2시. 서연의 전화가 진우를 잠에서 깨웠다. 강 씨, 임하영이 도망갔어요. 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공항이에요. 위조 여권으로 태국행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서준은 같이 가지 않아요. 오후에 이미 아파트에서 짐을 싸서 나갔어요. 진우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 15분. 제가 지금 공항으로 갈게요. 지금 오시면 늦어요. 거기서 공항까지 최소 40분은 걸려요. 게다가 지금 막을 방법도 없어요. 아직 이혼도 안 했으니까 그녀의 출국을 막을 권리가 없어요. 진우는 이마를 짚었다. 그녀 말이 맞았다. 서연 씨, 나 대신 공항 경찰에 연락해줘. 지금 그녀가 사용하는 위조 신분증이 사기 혐의와 연루되어 있다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 막아 달라고 해. 증거는요? 이미숙 면회실 녹음 파일에 임하영이 직접 위조 여권으로 입국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 그 파일은 이미 경찰에 제출됐고 입건도 됐어. 그 사건 번호를 공항 경찰에 알려줘. 알겠습니다. 20분 후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공항 경찰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없어서 4시간만 유치할 수 있다고 해요. 충분해. 진우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나윤이 방 앞에 잠시 서서 잠자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윤아,
아빠가 이제 엄마를 데리러 갈게. 널 벌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거짓 없이 살 수 있도록. 새벽 3시 40분, 공항. 출국장 동쪽, 공항 경찰서.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마영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2명의 여경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진우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살이 쪘고 피부는 하얘졌으며 코는 예전보다 높아졌고 입술도 두꺼워졌다. 성형 기술은 확실히 좋았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전의 이마영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진우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3년 전과 똑같았다. 강진우. 내가 왜 여기 있어? 도망가려고. 진우가 그녀 앞에 섰다. 나는 여행 가려고 한 거야? 그게 불법이야? 위조 여권으로. 그녀는 마스크를 벗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진우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마영, 나 완전히 성형했어. 아무도 못 알아봐. 게다가 위조 신분증으로. 녹음이 끝나자 임하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도청했어. 면회실 도청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경찰을 우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진우를 노려보았다. 두려움이 점점 증오로 변해갔다. 강진우, 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죽이겠다고. 넌 못해. 감옥에 보내겠다고? 그건 더더욱 못해. 왜냐하면 나는 나윤이 엄마니까. 내가 나를 감옥에 보내면 나윤이는 자라서 널 미워할 거야. 협박이야. 현실을 말하는 거야?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돈은 내가 가져. 나는 갈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 나윤이는 내가 키워.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럼 보험금 60억은? 그건 내가 돈 내고 든 보험이야.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못 받아. 이미 동결됐어.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그녀는 멍하니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럼 뭔데?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진우, 너 예전에 그렇게 소심하던 사람 아니었잖아. 그래. 너 때문에 변했어.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법을 믿어. 내가 법을 어겼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임하영은 비웃었다.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강진우, 내가 언제 그렇게 위대해졌어? 허튼 소리 하지 마. 내가 나를 증오하는 거지? 내가 한서준 만나는 거, 내 돈 빼돌린 거, 너 감옥 보낸 거 복수하고 싶은 거지? 숨길 필요 없어. 맞아. 복수하고 싶어. 진우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법의 심판을 받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하는 거야. 감옥에서 나와서 만약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때 가서 개인적인 일을 계산하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서서히 눈두덩이 붉어졌다. 강진우, 넌 후회할 거야. 아니. 진우는 몸을 돌렸다. 강진우. 돌아와. 내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줄게. 돈 줄게. 집 줄게. 뭐든지. 제발.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마영이 정식으로 구속된 날은 대보름이었다.
진우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나윤이와 함께 불꽃놀이를 구경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이마영, 보험 사기, 무고, 위조 신분증 사용 혐의로 구속. 진우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놓았다. 나윤이가 이 소식을 알 필요는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며칠 후 이마영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진우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았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이마영은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주황색 죄수복. 머리는 짧게 잘랐고 화장은 하지 않았다. 성형한 얼굴은 법정의 차가운 조명 아래 더욱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기소장 낭독은 40분이 넘게 걸렸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임하영, 기소 내용에 이의가 있습니까? 임하영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저는 이에 있습니다. 이 일들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한서준이 시킨 거예요. 그는 제가 협조하면 빚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저도 속은 겁니다. 당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수차례 자신이 주모자이고 한서준이 방조자라고 자백했습니다. 지금 와서 번복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번복 아니에요. 임하영이 소리 질렀다. 저는 압박감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한서준이 저를 이용한 거예요. 제 돈도 빼앗고 제 마음도 속이고 범죄에 빠뜨렸어요. 그도 주모자예요. 재판장이 나무 망치를 내리쳤다. 증거 제시 시간. 법정 대형 스크린에 그들의 카카오톡 대화가 한 줄씩 공개되었다. 2023년 9월 12일. 임하영, 오늘 엄마한테 테스트해봤는데 엄마도 돕겠대. 한서준, 어머님이 믿을 만해? 임하영, 걱정 마. 엄마는 나보다 강진우를 더 증오하셔. 엄마는 처음부터 강진우가 우리 집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한서준, 그럼 어머님이 뭘 하시기로 했어? 임하영, 구명튜브 숨겨주고 신고해주고 위증해주기로 했어. 조건은 성공하면 8억. 한서준, 8억이면 괜찮네. 2023년 11월 14일. 임하영, 내일 오후 3시. 너 거기서 기다려. 한서준, 잠수 장비 다 준비했어. 산소통 40분 분량이야. 임하영, 나는 낙하하는데 3분, 헤엄쳐서 가는데 8분, 총 15분이면 돼. 한서준, 도착하면 바로 공항. 임하영, 이 표는 예약했어. 말레이시아행. 거기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 거야. 한서준, 생각만 해도 신난다. 자기야, 넌 정말 내가 본 여자 중 제일 똑똑해. 임하영, 나보고 자기야라고 하지 마. 아직 이혼 안 했어. 한서준, 곧 해방이야. 내가 죽으면 그날로 싱글이야. 대화가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터져나왔다. 마지막 진술. 임하영은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잘못했어요. 보험 사기, 남편 모함, 딸 버리기. 정말 후회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나윤이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다. 임하영이 법정에서 끌려나갈 때 그녀는 진우를 발견했다. 그녀는 멈춰섰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를 응시했다. 진우는 그녀가 욕하고 저주하고 예전처럼 그를 내려다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울었다. 가짜 눈물이 아니었다.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눈물이었다. 진호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나윤이. 나윤이는 괜찮아. 응, 잘 지내. 나윤이를 볼 수 있을까? 한 번만. 유리창 너머로라도 좋아. 안 돼. 그녀의 눈물이 더 심해졌다. 내가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 애는 내가 낳은 딸이야. 10개월 동안 배에 품었고, 내가 10개월 동안 품은 딸한테 아빠가 죽었다고 말했잖아.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임하영. 나윤이의 마음속에 좋은 엄마로 남고 싶다면 교정 잘 받고 일찍 나와서 그때 가서 내가 직접 모든 걸 설명해. 지금 보여주는 건 그 애를 더 불쌍하게 만들 뿐이야. 법정 경위가 그녀를 끌고 갔다. 그녀는 계속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뭔가 중얼거렸다. 아마 미안해라고 한 듯 했다. 아니면 욕을 했을지도 모른다. 중요하지 않다. 오늘부터 임하영이라는 이름은 진우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녀는 감방안, 그는 감방박. 임하영의 판결이 나온 날은 3월 초였다. 징역 19년. 법정에서 그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간수 2명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한서준은 징역 15년. 이미숙은 징역 7년. 최 변호사는 징역 6년. 변호사 자격증 영구 박탈. 조강은 자수 및 공범 증인 전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모두 저마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진우는 법원 청사를 나서며 생각했다. 임하영이 감옥에 간 지 사흘 만에 진우는 그녀를 찾아갔다. 면회실. 강진우. 내가 왜 여기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나윤이 양육권 때문에. 내가 내 딸을 빼앗으려고? 너는 이미 양육권이 없어. 진우가 서류를 유리창에 붙였다. 법원 결정이야. 내가 복역 중이고 형기가 10년 이상이므로 딸 나윤의 양육권은 자동으로 친부에게 이전된다. 그녀는 오랫동안 서류를 응시했다. 입술이 떨렸다. 단,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허락할 수 있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첫째, 교정 잘 받고 감형 노력해. 둘째, 출소 후 나와 나윤이의 삶에 절대 간섭하지 마. 셋째, 나윤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내가 감옥에 오게 된 이유를 알리지 마. 만약 묻거든 엄마가 잘못을 해서 벌 받고 있다고 말해.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강진호에 대해 아는 대로 다 말해. 그녀는 망설였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버지, 강진호 회장님. 우리 결혼 전에 나를 찾아오셨어.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뭐? 그분은 내가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하지만 내가 너를 잘 돌봐주길 바라셨어. 그리고 나에게 9천만 원을 주셨어. 예단이래. 9천만 원. 김하영은 그 돈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 돈은 어디에 썼어? 일부 썼고 나머지는 회사 계좌에 있어? 내가 감옥 간 후 동결됐어. 진우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또 뭐라고 하셨어?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강진호 회장님은 강씨 가문의 사업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 내가 절대 관여하지 말라고. 만약 언젠가 큰일을 당하면 그때 연락하라고.
진우는 임하영을 바라보았다. 임하영. 너는 처음부터 나에게 이 모든 걸 준비한 거야? 아니면 나중에 마음이 변한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 말하지 마.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 정기적으로 나윤이를 만나게 해줄 거야. 하지만 내 말을 절대 어기면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그럴 리 없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개져 있었다. 진우야. 미안해. 그녀가 처음으로 한 진심 어린 사과였다. 진우는 그녀를 한 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몸을 돌렸다. 미안해. 그 두 글자는 너무 가벼웠다. 그로부터 1년 후. 진우는 해변 별장에 서 있었다.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품에 안은 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구성북의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징역 12년. 법정에서 그는 내내 침묵했다. 강진호는 국내 사업을 진우에게 모두 맡기고 캐나다로 돌아갔다. 진우야, 넌 내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아들이란다. 심연희. 그녀는 진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처음 만난 곳은 조용한 카페였다. 그녀는 진우가 좋아하는 커피를 미리 알아뒀다. 그녀는 진우의 모든 과거를 알았다. 감옥에서의 일까지. 그녀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정말 힘들었겠네. 이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녀는 나윤이를 만났다. 나윤이는 처음에 낯을 가렸다. 심연이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동화책 한 권을 꺼내 바닥에 살짝 내려놓았다. 그리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서 미소 지었다. 이 책 정말 재미있어? 언니가 여기에 둘 테니까 읽고 싶으면 가져가서 봐. 나윤이는 책을 집어들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아빠가 몇 번이고 읽어준 그 책이었다. 언니도 이거 좋아해? 응, 나는 그 책 속 큰 토끼가 제일 좋아. 나도. 아빠가 나는 달까지 갈 만큼 널 사랑해 하는 부분 읽어줄 때마다 나는 정말 행복해. 그날 오후, 심연이는 나윤이에게 그 책을 3번이나 읽어주었다. 진우는 부엌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3개월 후, 진우는 그녀에게 고백했다. 해변을 거닐다가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였다. 나윤이는 앞서 조개를 줍고 있었다. 연희 씨, 제 마음 알아주세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기다리고 있었어. 그날 밤, 진우는 심연이를 데리고 해변 레스토랑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윤이는 심연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나윤이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연희 언니, 가지 마. 심연이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나윤이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언니 안 갈게. 진우는 그 순간 마침내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임하영은 교도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9월, 나윤이의 4번째 생일. 해변 별장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미숙의 언니, 즉 나윤이의 이모였다. 나윤이 생일 축하하러 왔어. 나윤이는 그녀를 알아보고는 이모라고 외치며 달려가 안겼다. 이모는 소파에 앉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심연이를 바라보았다. 내 여자친구야? 네. 아이한테 잘해주나? 아주 잘해줘.
이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하영이가 전갈 보내더라. 자기가 내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윤이한테도 내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면 걔랑 잘 살라고. 자기 신세는 다음 생에나 갚겠다고. 다음 생. 진우는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이모. 케이크는 두고 가세요. 당신은 가도 좋습니다. 이모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간에 섰다. 나윤이가 친구들과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한바구음 짓는 모습을 뒤돌아보았다. 이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10월 결혼식. 크지 않았다. 진우의 아버지, 서연, 심연이 몇몇 친구와 동료, 그리고 나윤이의 유치원 친구 2명. 나윤이는 꽃다발을 든 꽃신부였다. 하얀 툴 원피스에 머리에는 꽃관을 쓰고 있었다. 강진호는 캐나다에서 날아와 맨 앞줄에 앉아 내내 웃고 있었다. 자네, 내 아들이 순하고 경험도 많지 않아. 잘 돌봐주게. 만약 자네가 괴롭히면 내가 혼내주겠네. 심연이가 웃었다. 아버님, 그럴 일 없어요. 제 손에 그의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 무슨 약점? 그의 정신 감정 기록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빽빽이 적혀 있는데 이혼하면 법정에서 공개해서 재산 더 뜯어낼 생각이에요. 모두가 크게 웃었다. 진우는 그 웃음 속에서 심연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꽃처럼 피어난 얼굴, 그녀의 눈빛. 그리고 생각했다. 모든 고통은 의미가 있었다. 예전의 진우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진우도 없었을 테니까. 결혼식이 끝난 후 진우와 심연이는 나윤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걸어갔다. 나윤이는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파도를 쫓고 조개를 줍고 작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아빠. 연희 엄마. 여기 와봐. 엄청 큰 조개 찾았어. 연희 엄마. 그녀가 전희 엄마라고 불렀다. 진우가 심연이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감격한 표정이었다. 들었어. 응. 이제부터 나는 이 아이의 엄마야? 응. 심연이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나윤이가 달려와서 진우의 한 손, 심연이 한 손을 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빠, 연희 엄마, 우리 매일 여기 올 거지? 심연이는 웅크리고 앉아 그녀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 그래. 매일 오자. 진우는 그들 곁에 서서 핏줄로 맺어지지 않은 이 모녀를 바라보았다. 노을빛 바다, 곧 바다 너머로 사라질 해. 마음속에 오래도록 잊혔던 감정이 피어올랐다. 복수의 쾌감이 아니었다. 누명을 벗은 후의 시원함도 아니었다. 성공의 기쁨도 아니었다. 평온함이었다. 폭풍을 겪고 난 후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평온함. 그는 생각했다. 이번 생 정말 살만했다. 진우야. 응. 무슨 생각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심연이가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나윤이는 모래사장에 하트를 그리고 그 안에 글씨를 썼다. 아빠, 엄마, 나. 진우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다. SNS에 올리지도 누군가에게 보내지도 않았다. 그냥 핸드폰 속에 간직했다. 그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다. 회사도,
주식도 그 어떤 숫자들의 집합체도 아닌 이 순간 노을, 바다, 모래사장, 딸,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평온을 되찾은 마음. 이마영이 교도소에서 결혼식 사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진우는 알지 못했다. 강진우와 강나윤이 사는 집은 바다를 마주한 별장이었다. 어느 날 진우는 발코니에 서서 나윤이를 안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응. 나 커서 아빠랑 결혼할래. 시면이가 옆에서 웃음이 터졌다. 안 돼, 안 돼, 아빠는 엄마 거야. 그럼 나 연이 엄마랑 결혼할래. 그것도 안 돼, 연이 엄마도 엄마 거야. 나윤이는 당황했다. 그럼 나 누구랑 결혼해?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랑. 나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박웃음을 지었다. 그럼 나 아빠처럼 좋은 사람 100명이랑 결혼할래. 진우와 시면이는 시선을 마주치며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노을이 완전히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윤이는 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시면이가 진우의 곁에 바짝 붙어 속삭였다. 진우야, 고마워. 왜? 또 한 번 믿어줘서.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밤하늘의 수놓아진 별들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서 배의 뱃고동 소리가 들려왔다. 길고 애절하게. 전체 완료.